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정말 사람의 속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더니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똑똑하고 영민하다는 칭찬만 받으면서 자랐던 제가 이런 권모술수에 당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탈을 쓰고 어쩜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이 제 앞에 펼쳐진 것을 보고 저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말 그대로 가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분이었어요. 사람들은 흔히 자상한 아버지를 이상적인 이미지로만 떠올린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걸 현실로 겪으면서 자랐거든요. 저는 오히려 아니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해도 되나 싶은 마음으로 컸어요. 어릴 때 주말만 되면 아버지는 제 손이랑 동생 손을 꼭 잡고 놀이공원으로 데려가 주셨죠. 아무리 피곤하셔도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어도 우리가 아빠 나가서 놀아요 하면 단 한 번도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꼭 저희 남매를 데리고 집 앞 놀이터라도 다녀오셨죠. 제가 한때 엄청 좋아했던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의 양관식이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남자는 현실에 없다고 비웃는데 저는 너무 가까이서 그런 사람을 보고 자랐거든요. 아버지는 그만큼 따뜻했고 그만큼 책임감 있고 그만큼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친할머니와 고모들이 엄마를 시집살이 시키려고 별별 잔소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늘 엄마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우리 와이프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아이고, 아들놈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정답이지 뭐냐. 맨날 지 마누라 편만 들고 서러워 살겠냐? 저는 사실 그 모습에 어릴 때부터 반해 있었어요. 저런 남자가 진짜 남자구나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나중에 남자를 보는 눈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 친할머니가 얼마나 신세한탄을 했었는지 그 뻔한 레파토리를 다 외우고 있었다니까요. 내 뱃속에서 키우고 낳은 아들이라지만 어쩜 저렇게 남 같은지 몰라. 누가 보면 우리 며느리가 키운 줄 알겠어. 어머님도 참 그이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속으로는 어머님을 얼마나 챙기는데요. 아설아, 너한테 하는 거 반만 했으면 내가 서운하지는 않지. 아버지와 엄마의 만남도 꽤 드라마 같았어요. 엄마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농사를 짓던 집안 막내 아들이었는데 엄마한테 한눈에 반한 뒤로 정말 말 그대로 졸졸 따라다니면서 좋아했다고 해요. 우리 집안은 친가도 외가도 둘 다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셨대요. 일찌감치 농사일로 몸을 움직이는 게 익숙했던 분이죠. 그런데 우리 엄마는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는 어릴 때부터 야망이 있었고 무엇보다 난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대요. 책상 앞에 척 앉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하고 또 공부했대요. 외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정말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죠. 여자가 공부를 해서 어디다 써? 이제는 여자가 대통령도 해먹고 나란 일도 다 하고 그런 세상이 올 거야. 딸이 잘 되면 좋은 거지. 왜 방해를 하려 들어? 그렇게 외할머니는 엄마가 하고 싶다는 공부를 시켜주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대요. 외할머니는 남의 밭에까지 가서 품팔이를 하고 수확철만 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일자리를 잡아서 하루라도 더 벌려고 애를 썼죠. 그렇게 번 돈을 어디다 썼느냐? 바로 우리 엄마에게 주려고 차곡차곡 모으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외할머니께선 그동안 모았던 돈을 한 움큼 쥐어주면서 그렇게 다니고 싶다던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 너는 여기 남아 있을 사람이 아니야. 여기 남아봐야 농사밖에 더 짓겠어. 공부 열심히 해서 나란 일 해. 엄마는 그 돈으로 가방 하나 싸서 서울로 올라갔고 그 뒤로는 외할머니가 틈틈이 마련해준 돈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우리 외할머니도 진짜 대단한 분 아니에요. 시골에서 딸 하나 공부시키려면 포기해야 하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 손으로 벌어서 생활해야 하고 가족들도 챙겨야 하는데도 외할머니는 늘 엄마만큼은 좁은 동네에 묶여 살길 바라지 않으셨대요. 근데 여기서 진짜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사실 집에 밭이 조금 있어서 고모들이랑 같이 밭농사를 지으면서 지내느라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꿈도 목표도 없고 그냥 이 집 막내 아들로 살겠거니 했던 분이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우리 엄마를 보고 반한 뒤로는 농사일은 뒷전, 엄마 뒤만 졸졸 쫓아다닌 거죠. 하루는 엄마가 그런 아버지가 귀찮아서 딱 잘라 말을 했대요. 나는 이곳에 머물지 않을 거야. 서울로 갈 거라고. 대학도 갈 거고. 발전하려는 마음 없이 이 생활에 안주하며 사는 사람은 싫어.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그때부터 상처받기는커녕 오히려 결심을 굳혔다고 해요.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려면 나도 달라져야 한다는 결심을 하신 거죠.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평생 흙 만지고 살던 분이 갑자기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대요. 아버지가 그때 이야기를 술 한잔 하시고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네 엄마 문제집 풀다가 나 진짜 머리에서 김 나오는 줄 알았다. 그렇게 엄마가 좋았어? 아니, 엄마가 대학 마치고 그 다음에 만나도 되는 거잖아. 너네 엄마 같은 사람을 다른 놈들이라고 그냥 냅뒀겠냐? 그리고 너희 엄마가 서울 가버리면 다시는 고향에 안 내려올 것 같았거든. 내가 쫓아가는 수밖에 없지. 얼마나 애틋하고 순정 넘치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엄마가 푸는 문제집을 그대로 따라 샀고 모르는 문제는 학교 선생님 붙잡고 이해될 때까지 물어봤대요. 그러다 결국 엄마가 가는 학교의 전공은 달랐지만 아버지도 따라 붙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 사실을 친가에서도 알고는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공부하더니 서울 간다, 장원급제했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거죠. 그때부터 아버지는 친가에서 하숙집도 지원받고 학비도 받고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붙여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요, 그럴 조건이 아니었잖아요. 외할머니가 홀몸으로 농사 짓고 일하면서 겨우겨우 보내주는 돈으로 살아야 했고 늘 아껴야 했고 늘 버텨야 했어요. 외할아버지는 여자가 공부하는 건 쓸데없는 일이라고 돈을 안 주지. 외할머니는 남의 집에서 돈 되는 일이라면 다 쫓아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엄마 학비 지원해 주려고 하셨대요. 근데 문제는 그게 넉넉한 생활비는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늘 빠듯하게 살았고 교재 사는 돈 때문에 밥을 굶을 때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어줬는지 엄마한테는 완전히 키다리 아저씨나 다름없었던 거죠. 그때 아버지가 받던 생활비가 꽤 넉넉했거든요. 친가에서 대학 간 막내 아들이라고 거의 아낌없이 지원했으니까요. 내가 그때 처음으로 네 아버지한테 반했다는 거 아니니? 도시락을 내 것까지 싸다 주고 그랬다니까. 내가 돈 떨어질 때쯤 되면 집에서 해다 준 반찬을 그대로 들고 우리 하숙집 냉장고에 넣어줬어. 진짜? 아빠가? 그래, 네 아버지 아니었으면 나는 서울에서 배고파서 못 견뎠을 거다. 한마디로 아버지는 공부해서 서울까지 따라가 놓고 오히려 엄마 내조까지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어쩌겠어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엄마는 가끔 웃으면서 말하곤 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아마 대학만 10년 다녔을 거라고요. 돈 없어서 휴학하고 알바하다 돌아오고 그랬겠지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고마움이 고스란히 묻어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아버지는 또 모든 공을 엄마에게로 돌렸죠.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공부를 할 생각도 못했을 거고 서울 땅은 밟지도 못했을 거라고요. 서로 칭찬만 하는데 저랑 동생은 늘 닭살이 돋았죠. 어쩔 때 보면요. 이 세상에 두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신다니까요. 저랑 제 동생은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이나 다름없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항상 엄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일상을 보내니까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 돈독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자랐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거야. 그게 쉽냐? 누나는 참 꿈도 야무지다. 세상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 왜 없어? 찾으면 있지. 너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해. 절대로 여자를 힘들게 하면 안 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양관식 같은 남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엔 더더욱. 그러니까 제가 1살, 2살 먹어가면서도 제대로 연애를 못했던 이유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누굴 만나든 아버지랑 비교가 돼버리는데 어떡해요? 전 남자친구들이 전부 하나같이 이기적이었어요.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꼭 하는 말이 있었죠.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지. 애는 당연히 여자가 키워야지. 그 말 들을 때마다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가정을 지키는 것은 여자의 몫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우리 집은 엄마가 다 했는데? 라고 맞받아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결국 그런 의견 차이의 문제로 말다툼 몇 번 하고 헤어지는 게 다였어요. 내가 원하는 남자는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완벽한 남자라 그런 건가 도무지 그런 남자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완벽하진 않아도 그 반만큼이라도 따라올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집안일도 육아도 결국 부부가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나이가 되니까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이 높아서가 아니라 눈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냥 기준이 너무 제대로 잡혀 있었던 거죠. 부모님이 보여준 진짜 사랑, 진짜 배려, 진짜 동반자 관계. 그걸 본 제가 어디 가서 조악한 사랑을 받아들이겠어요. 결국 그 기준 때문에 연애는 번번이 실패하고 나이는 쓱쓱 먹어갔죠. 남들은 너는 너무 까다로워서 그래 라고 했지만 적어도 우리 아버지에게 창피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사실 저는요, 차라리 혼자 사는 삶도 괜찮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인생이 참 제멋대로죠. 그 단단하던 생각을 단숨에 깨버리는 사건이 생겼어요. 바로 우리 아버지의 병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술도 담배도 안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평생 몸에 좋은 것만 찾아 드시던 분이라 건강 문제는 상상도 못했지요. 변비가 좀 심하긴 했지만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점점 여기저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셨고 저랑 동생이 강제로 끌고 병원에 갔어요. 건강검진만 받으면 된다니까. 아니, 딱 봐도 멀쩡한데 뭐 이런 데에 돈을 써.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멀쩡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대장암이셨습니다. 수술하면 일부만 제거해도 되고 항암 치료도 잘 받으면 전이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가슴을 콕 찌르더라고요. 온 가족이 초상집 분위기였지만 정작 아버지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시려고 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붙잡고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말로 암이라는데 내가 손 하나쯤은 말해도 되는 거 아니냐? 수술해서 괜찮아지면 다행이지만 전이라도 되면 큰일이잖니. 너희 둘 다 시집장가 가는 게 내 소원이다. 손주도 빨리 보여주면 좋고. 사실 저는 이미 30 후반에 접어들면서 결혼이라는 걸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조금 외롭긴 해도 제 삶에 나름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손주 이야기를 꺼내자 저는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동생을 쿡쿡 찔렀어요. 동생에게 떠넘기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런 저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꼭 집어서 제가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이라도 보라고 재촉을 어찌나 하시던지 대충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매주 주말마다 선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이라도 된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주말이면 화장하고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갔어요. 근데 만난 사람들이 다 그렇듯 하나같이 파이다 싶었어요.
대화도 안 맞고 가치관도 안 맞고 말투도 싫고요. 그러다가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또 인생이 아이러니하다니까요. 예비 신랑은 생긴 것도 멀끔했고 인상도 부드럽고 말투도 차분해서 처음엔 좀 놀랐어요. 딱 하나 걸렸던 건 2살 연하라는 점이었는데 요즘은 연하남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기로 했고 2번, 3번 더 만났죠. 이상하게 대화 흐름도 괜찮고 행동도 신중하고 지나치게 튀지도 않고 여태 선자리에서 만난 쭉정이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그러다가 4번째 만남 때 아주 쇼킹한 일이 일어났죠. 바로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 자리를 쫓아나오신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아가씨, 나이도 있는데 자꾸 간보고 시간만 늦춰서 뭐 하겠어요? 당장 날 잡읍시다. 우리 아들이 4번이나 만난 여성은 아가씨가 처음이라니까. 저 그때 커피 내려놓다가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직진도 가능한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날 저는 꽤나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그렇게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4번째 만남에 시어머니 후보가 튀어나와서 나를 잡으라고 하는 건 제 상식선에선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물론 저도 나름 잘 살아왔죠. 부모님 머리 좀 물려받아서 공부도 적당히 잘했고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가서 자리 잘 잡고 있었고 적금이랑 예금, 해외 펀드까지 이것저것 투자도 꽤 해두어서 제 혼자 살 집이야 당장이라도 살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가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집안 정보도 모르고 성격도 다 안 파악된 상황에서 예비 시모가 4번째에 들이닥쳐서 결혼을 기정사실처럼 얘기하니까 뭐랄까 너무 급한 느낌? 심지어 순간적으로는 뭐 숨기는 거라도 있나? 왜 이렇게 서두르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또 어찌나 쏘아붙이듯 말을 하시던지요. 우리 아들이 내 성적이라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아가씨가 엄청 마음에 든 게 틀림없어요. 내가 오죽하면 쫓아와서 결혼 이야기를 다 하겠어요? 와,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치맛바람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거의 태풍급인데?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진짜로 마마보이 느낌이 훅 들어와서 심장이 훅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예비 시모는 제 표정 따위는 신경도 안 쓰시고 계속 밀어붙였어요. 우리 집에서는 아가씨 괜찮다고 생각했으니 그냥 빨리 결혼 날짜 잡아요. 나이도 있는데 더 기다려서 뭐해요? 아직 4번밖에 못 본 건데 너무 서두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결혼이라는 게 신중해야 하잖아요. 원래 살면서 정부치고 맞춰가고 하는 거지. 내가 이번에는 꼭 우리 아들 결혼시키고 싶어서 그래.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조금 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었지만요. 근데 그날 저녁 예비 신랑한테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다급한 어조로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또 마음이 놓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놀랐죠? 하면서 제 걱정을 하는데 그게 싫지 않았어요. 부담스러웠다면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결혼을 왜 그렇게 서두르려고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궁금한 상태로 냅두면 의심이 될 것 같으니까 정면 돌파를 하기로 마음 먹은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부모님께서 결혼을 서두르시는 거예요? 혹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라 제가 아주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정리하고 미련도 없고 깨끗합니다. 연애를 오래 하고 헤어지셨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못 만날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제가 헤어졌을 때 많이 힘들어하긴 했었거든요. 전 여자친구가 욕심이 많았어요. 항상 의문스러운 것도 많았고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사내 커플이었었는데 헤어지고 일도 그만뒀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만 회사 돈을 횡령해서 재판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횡령이요? 아니 그걸 모르셨어요? 상상도 못했죠. 그 일 때문에 제가 여자도 다시 못 만나겠다고 했었고 결혼 생각도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손자리에서 만나는 은혜 씨를 자주 만나러 가니까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결혼을 서두르려고 하셨던 거구나. 네, 정말 부담스러우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정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긴 하네요.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 등장도 전 여친 스캔들도 서두르는 분위기도요. 근데 저희 집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암 때문에 마음이 급해진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선자리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는 가장 괜찮아 보인다는 게 함정이었어요. 그 무렵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더 나빠졌어요. 처음엔 대장 쪽만 문제라고 했는데 위쪽으로 전이가 의심된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공기까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하루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닥달을 하시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제가 어디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지 몰라서 수도 없이 흔들렸죠. 원래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멋들어진 신념으로 살았는데 아버지의 수술 일정이 잡히는 걸 보고 나니까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회로가 잠시 고장난 사람처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아빠 소원이라는데 빨리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물론 냉정하게 따져보면 예비 신랑이 저보다 조건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죠.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승진도 빨랐고 제 힘으로 모은 예금과 투자금도 나름 단단히 있었어요. 반면 예비 신랑은 중소기업, 나보다 2살 어리고 군대 다녀오고 취준하는데 시간을 꽤 보냈으니 경력도 적고 모아둔 돈도 저보다 훨씬 적었어요. 사람이 현실을 무시할 순 없잖아요. 근데 또 집안은 서로 비슷했어요. 둘 다 크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살지도 않고 딱 무난한? 우리 엄마도 그 정도면 됐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걸린 건 외동아들이라는 점이었는데 외동아들이라는 건 나중에 시부모 부양 문제까지 거의 자동 패키지처럼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조금 무겁게 다가오긴 했죠. 근데 또 예비 시모가 어찌나 자신만만하게 말하시는지요. 아가씨, 시부모 부양 걱정은 아예 하지 마요. 우리는 나중에 시니어타운 들어갈 계획이 다 되어 있고요. 적금도 빵빵해요. 아가씨는 그냥 우리 아들이랑 잘 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니까 처음엔 좀 의심도 들었죠. 저렇게까지 말하는 게 더 수상한 거 아닌가?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설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은 이미 결혼해서 애 둘을 키우고 있고 어떤 애는 벌써 초등학생 엄마이기도 하고 각자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연애도 결혼도 뭔가 매번 어긋나는 느낌이었고 친구들과의 공감대도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변이 그렇다 보니까 자꾸 결혼 쪽으로 생각이 기울더라고요. 여러 가지 감정이 한 번에 저를 덮쳤어요. 아버지의 건강 문제, 주변의 압박, 친구들과의 거리감, 사회적 시선,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묘한 불안감까지. 그러다 보니 예비 신랑이 괜찮아 보이는 지점들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말도 예의 바르고 행동도 안정적이고 크게 튀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첫 만남을 포함해 그 뒤로도 3개월 정도는 더 만났어요. 데이트도 하고 집안 얘기도 나누고 서로의 가치관도 확인해보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신중히, 정말 신중히 고민하고 난 뒤엔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4번째 만남 만에 결혼을 결심한 건 절대 아니었고 예비 시모를 처음 본 그날부터 약 3개월이 흘러서 제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음을 굳힌 거였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뒤흔들게 될 결혼을 결심했던 거죠. 근데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만 굳히면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처럼 예비 시모가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평형대 있잖아. 거기에 괜찮은 아파트 내가 몇 개 받은 게 있어.
이 동네면 양가랑 거리도 딱 적당하고 회사도 가깝고 교통도 너무 좋고 어쩜 이렇게 딱 맞는 장소가 있겠어? 저는 순간 예비 시모가 혹시 웨딩 플래너 출신인가 싶었다니까요. 혼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결혼식은 언제쯤이 날씨가 따뜻하고 예쁘고 사진은 어디서 찍으면 좋고 정말 술술술 끝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정작 가장 이상한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예비 신랑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맞아도 그만이고 틀려도 그만인 사람처럼요.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아니 결혼하는 당사자는 본인인데 왜 어머님만 저렇게 신이 났지? 이런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예비 시모가 싫다거나 미운 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예비 시모는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백화점에 갔다가 생각났다고 예쁜 니트를 사다 주시기도 하고 좋다는 화장품이니 영양제니 하나하나 다 챙겨서 건네주면서 제 생각이 나서 사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만나기로 약속을 해도 본인이 스스로 검색을 해서 맛집까지 찾아서 예약까지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내가 외동아들만 키워서 딸을 정말 가지고 싶었어. 우리 잘 지내보자. 나는 우리 며느리 시집살이 시킬 생각 전혀 없어.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시고 계시는걸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는 내가 감사해야지. 아주 식만 올려봐라. 내가 상전으로 모시마. 어머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결혼하고 나면 자주 찾아오거나 전화하거나 그런 것도 하지 마. 둘이서 잘 살면 그게 최고지. 우리는 딱 명절에 밥 한 끼만 먹자. 응? 알았지? 정말 남들이 말하는 최고의 시어머니상으로 말하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 정도로 잘해주고 배려해주는 시어머니라면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근데 또 의문이 안 들 순 없죠. 저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왜 아들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으려는 식으로 장가를 보내나 싶어서 이 사람들 나 모르게 빚이라도 있나 싶어서 예비 신랑에게 대놓고 물어봤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계좌까지 싹 오픈해서 보여주는데 채무 전혀 없고 카드값 밀린 것도 없고 대출도 없고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예비 신랑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긴 했어요. 회사도 성실하게 다니고 할 말 못할 말 구분 정확하고 저는 연락 안 되면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인데 연락이 끊기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진짜 큰 장점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날씨 흐리면 꼭 우산을 챙기라고 문자를 해주는 다정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소한 게 은근히 사람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제가 그 세심함에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조금 넘게 만나면서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즉흥도 아니었고 순간 감정도 아니었고 나름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결심이었죠. 수술만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아버지의 병세가 점점 나빠지고 결국 예비 시모가 처음 말했던 날짜보다 더 빠른 날짜로 결혼을 잡아버렸어요. 저도 속으로 이게 잘하는 걸까 싶었지만 아버지의 소원이라는데 당연히 들어드려야 된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결혼하게 됐다고 말했더니 단톡방이 난리가 났죠.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않았던 제가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수밖에요. 친구들은 모임을 하자고 날을 잡았고 저는 그날 친구들에게 밥을 사면서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야, 외동아들이면 너 임신 준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임신 준비? 아직 그건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나이가 있잖아. 지금 부지런히 준비해도 시험 가내야 할걸. 요즘 그 검사도 있지 않나? 맞아. 결혼 전에 검사해보는 거 좋은 것 같더라. 산부인과 가면 난자 나이까지 다 알려준다니까. 미리 알아두는 게 좋지. 상황이 별로면 바로 시험관 시술로 들어가는 게 시간도 더 단축되고. 친구들이 나서서 조언을 해주는데 저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결혼 혼수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서 예비 시모께 평일 연차를 내고 만나자고 했어요.
예비 시모가 오전에 일정이 있다고 오후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오전에 시댁 근처 산부인과에 들러서 검사 받고 바로 예비 시모 만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산부인과에 예약을 잡고 오후에 예비 시모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오전 산부인과에 도착해서 접수하고 검사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그 대기실이 병원 구석 쪽이라 조용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 보면서 시간 때우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요란스럽게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시선이 휙 입구 쪽으로 돌아갔어요. 뭐지? 싶은 마음에 빤히 쳐다보는데 그곳에 예비 시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눈이 떡 벌어졌어요. 산부인과에 예비 시모가 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순간 인사를 드리려고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가까이 걸어가는데 예비 시모가 옆에 있는 여자에게 갑자기 성을 확 내는 거예요. 저는 얼어붙은 채 그대로 멈춰섰죠. 알았다니까. 누가 모른 척을 한다니? 우리 아들 결혼만 시키면 애 있는 거 밝힐 테니까 걱정 말라고. 아주 그냥 무슨 협박을. 순간 저는 머릿속이 띠용하고 울리면서 무슨 말을 들은 건지 한참 생각을 해야 했어요. 자연스럽게 예비 시모 옆에 있는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 여자의 배가 남산만큼 불러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만삭의 임산부로 보였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생각이 동시에 터졌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박 터지는 소리냐고요. 예비 시모는 제가 바로 앞에 떡하니 서 있었는데도 저를 못 본 건지 아니면 진짜로 안 보이는 사람 취급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화를 내느라 경황이 없어서 주위를 둘러볼 생각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눈에 뭐가 씌인 사람처럼 임산부한테 성질을 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처음엔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시어머니 될 사람이 만삭처럼 보이는 임산부한테 삿대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는 게 이게 현실 맞나 싶을 정도로요. 예비 시모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그 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쿵쿵 찔렀어요. 아무리 봐도 사연이 단단히 있어 보였거든요. 아주 무서운 년이야 이거. 그 뱃속에 애가 우리 아들 애인지도 솔직히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아주 너 때문에 치가 떨려 치가. 쪽팔리게 왜 자꾸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수치심이라는 걸 아는 년이 이런 짓을 해.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아들이 나몰라라 하면 내가 키우겠다고 했잖아. 그 말이 그대로 제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어요. 아들이 나 몰라라 하면 내가 키우겠다. 그 말은 즉슨 그 만삭의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예비 신랑의 아이라는 말이랑 다를 게 없지 않겠어요. 설마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확답을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예비 신랑이 저 여자를 임신을 시키고 지금 저랑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무슨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봐도 그 임산부는 앳된 얼굴이었고 배는 분명히 만삭처럼 불러 있었고 예비 시모의 말투와 분위기를 보면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니까요. 임신을 한 여자가 있는데 그걸 속이고 애가 있다는 걸 저에게 비밀로 하고 결혼을 시킨다는 것은 저에게 아이를 떠넘기겠다는 뜻이랑 다를 게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왜 굳이 숨기고 아니 임신을 한 여자가 있는데 왜 저랑 결혼을 서두르려고 하겠냐고요. 저는 진짜 금붕어라도 된 사람처럼 입을 뻐끔거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마침 간호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은혜 씨 검사실로 들어가시면 돼요. 오늘 검사할 건 세종이고요. 그렇게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비 시모가 천천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데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효과처럼 슬로우 모션이라도 걸어둔 줄 알았다니까요. 순간 예비 시모랑 눈이 딱 마주치는데 예비 시모의 동공이 확장이 되는데 정말 기막힌 타이밍이었죠. 저를 보고 어찌나 놀라신 건지 순간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까지 치는데 솔직히 말을 하면 저도 같이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다른 곳도 아니고 산부인과에서 이런 일을 직접 목격하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도 순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건지 무슨 일이냐고 저랑 예비신부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는데 그게 또 황당하면서도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정면에서 말했어요. 어머님을 여기서 마주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근데 옆에 이 여자는 누군가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그의 아이라고 하던데 그게 다 무슨 소린지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순간 산부인과 전체 공기가 싹 멈춘 느낌이었어요. 사람들 책장 넘기던 소리, 휴대폰 케이스 닫는 소리, 전부 정지. 당연하겠죠. 이게 얼마나 도파민 터지는 이야기입니까? 그 자리에 있는 구경꾼들은 하나같이 시선은 정면에 둔 채로 귀만 쫑긋거리면서 저희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수납대에 있는 직원까지 전부 다요. 아니, 은혜 너는 여기에 무슨 일로 온 거냐? 설마 은혜 너도 우리 아들의 아이라도 가진 거야? 그런 거야? 은혜 너도요? 그 말은 정말 저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의 아이라는 뜻인 거네. 순간 산부인과의 정적이 한 번 더 싹 일어났죠. 산부인과라는 장소, 여자 둘, 그 둘 사이에 시어머니, 그리고 서로를 몰라보던 여자 둘이 동시에 예비 며느리처럼 서 있으니 제가 만약 제3자였으면 실시간으로 친구들 단톡방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다니 하면서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마음도 뒤집어지고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검사 받기로 한 거 취소 좀 해주세요. 아니, 너 정말 임신이라도 한 거야? 그래서 초음파 보러 온 거냐? 어머님, 나가서 얘기하시죠. 여기서 동물원 원숭이 취급받을 생각 없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그 임산부를 다시 보게 됐는데 세상에 얼마나 당당하게 저를 바라보던지요. 배는 만삭처럼 불러있고 얼굴은 앳된데 눈빛은 담대하고 진짜 그 순간 저는 지금 상황만 보면 내가 불륜이라도 저지른 여자처럼 보이겠다라는 생각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결국 셋이서 산부인과 근처 카페로 이동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테이블에 앉자마자 공기가 짱짱하게 팽팽하더라고요. 카페는 조용한데 우리 테이블만 폭탄을 얹어놓은 분위기. 알고 보니까 그 임산부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예비 신랑이 이야기했던 오래 만났다던 전 여자친구였어요.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예비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어머님,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배가 이 정도로 나온 거면 제가 선보기 전에 이미 임신 사실 알고 있었을 가능성 높은데 그걸 숨겨놓고 다른 여자랑 결혼시키려고 한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미친 짓 아니에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 여자랑 결혼을 시키는 게 맞죠?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아들이랑 이 여자는 헤어졌어. 이 기집애가 갑자기 잠수 탔고 연락도 안 되고 간간무소식이었어. 임신한 건 아예 몰랐었다니까. 예비 시모가 너무 억울한 사람처럼 말하는데 솔직히 그 말조차 믿기지가 않았어요. 예비 시모 설명은 이랬어요. 둘은 오래 사귀면서도 헤어졌다 만났다 반복했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할 만큼 정리되었는데 예비 신랑이 저와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갑자기 이 임산부가 배가 남산만한 상태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댁의 문을 열자마자 자기가 임신을 했고 예비 신랑의 아이가 맞으니까 잔말 말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일 크게 만들기 싫으면 돈을 달라고 했대요. 그것도 진짜 기가 막히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다 진짜라고요? 변명을 하려면 지금 하세요. 아니면 이게 다 사실이 되어버리니까. 전 딱히 할 말 없는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순간 진짜 저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지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임신을 한 건 본인이면서 마치 자기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라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했을 텐데 얘는 그냥 담담해요. 정말로 부끄러움이란 감정이 있긴 한 건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사람은 진짜 처음 봤어요. 보통 여자라면 본인이 임신을 했고 상대방 가족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다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면 수치스러워서 울기라도 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뻔뻔하게 음료수만 홀짝홀짝 들이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제가 더 수치스럽고 어이없고 정말 온몸이 뜨겁고 차갑고 들쑥날쑥했어요. 저는 어차피 바라는 거 없어요. 아이를 흘려보낼 수 있는 시기도 이미 지났고요. 낳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워주면 고맙겠어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워야 하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럼 이 아이는 어쩌라고요? 당신이 키우던가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떠넘기냐고요. 거기다가 돈도 받는다면서요. 뭐 돈 받고 아이를 넘기겠다는 소리예요? 나요? 애 못 키워요. 내가 직업이 있길래 남편이 있길래 애는 나한테 짐밖에 안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키워요? 그러면 일찌감치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대책을 좀 세워서 나도 늦게 알았어요. 막상 배에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그쪽 나이가 이미 40에 가깝다면서요? 애 갖기에는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아까 검사 3종 어쩌고 하던데. 그거 초음파 보러 온 거 아니고 산전검사 하러 온 거죠? 임신 가능한가 보려고요? 지금 뻔뻔하게 무슨 이야기를. 애 생기면 살도 찌고 몸도 망가지고 쉽지 않아요, 그거. 근데 저는 이 애를 낳을 거고 당신은 예비 신랑 핏줄을 몸 하나 상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 말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말이 그 자리에서 폭탄처럼 터져버린 거예요. 저는 진짜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나 싶었어요.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한순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제 앞에서 벌어지니까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어요. 정신이 너무 혼미해져서 앞에 있던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목 뒤까지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고 나서야 겨우 숨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예비 시모가 슬쩍 끼어들었어요. 말투가 억지로 침착한 척하는데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아직 이 뱃속에 애가 우리 아들 아이인지도 몰라. 애 낳고 유전자 검사하면 되잖아. 우리 아들 핏줄이 맞으면 그때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진짜 말로 못할 만큼 치밀어 올랐어요. 마치 원래 그럴 생각이었던 것처럼 예비 시모 입에서도 술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다들 짜고 친 거 아니야? 내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다들 하나같이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 쪽을 봤지만 그 순간 그런 시선을 신경 쓸 여유도 없었어요.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저한테 애를 숨긴 것도 문제고 그 아이를 키우라고 요구하는 건 더 미친 거 아니에요? 저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요. 처음부터 알고도 결혼해 주길 바랐어요? 제가 이렇게 쏟아내니까 방금 전까지 우기던 둘이 갑자기 입을 꽉 닫고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우기면 장땡이라고 생각했던 분위기였는데 제가 너무 세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막말로 결혼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건 사기 결혼 아닌가요? 저를 속인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남의 아이를 왜 당연히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저로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결혼 자체도 못하겠다고요. 이 사실을 전부 알고 결혼을 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파혼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결혼을 할 정도로 저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 봐요. 세상에 어느 정신 제대로 박힌 여자가 이런 하자품이랑 결혼하겠어요? 그 말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난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건 저뿐만 아니었나 봐요. 그 순간 예비 시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만삭 임산부의 머리채를 확 잡아버린 거예요.
카페 사람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고 저도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 짧은 순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뒤틀린 관계였는지, 얼마나 숨겨진 감정이 많았는지 확 와닿았어요. 예비 시모가 만삭 임산부 머리채를 잡은 채 씩씩대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니년이 애초에 그 횡령건으로 협박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임산부는 비명을 지르고 저는 그 한복판에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죠. 머리채 잡힌 게 100번이라도 솔직히 자업자득이긴 한데 저 여자가 지금 만삭이라는 게 문제이지 않겠냐고요. 이상하게도 저는 너무 화가 나 있었는데도 저 안쪽 어딘가에서는 그래도 사람인데 임신을 한 여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몸을 던져 예비 시모를 말렸어요. 아주머니, 사람들 보는 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애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제가 막 끌어내리니까 그제서야 예비 시모가 손을 놓더니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가 또 어찌나 처절한지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예비 시모가 울다가 고함을 치는 거예요. 인연이 우리 아들을 치락펴락하면서 연애 내내 등골 빨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해샀던 행령하고 순진한 우리 아들을 공범으로 만들었어. 예?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횡령의 공범이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예전에 말했잖아. 전현이 했었던 횡령에서 재판받고 있다고. 그이한테 들은 적이 있긴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단순하게 전 여자친구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재판을 받게 된 거라고 본인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횡령할 때 우리 아들을 교묘하게 끌어들였다니까. 우리 아들이 순진해서 당한 거야, 전현한테. 예비 시모가 숨을 몰아쉬면서 설명을 이어가는데 그게 또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어요. 이 전 여친이 말이죠. 회사 경비 처리를 할 때 영수증 금액을 부풀려서 횡령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비 신랑이 회사 회계팀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비 신랑한테 영수증 누락된 거 좀 처리해줘. 그냥 빠진 거니까 도와줘. 이런 식으로 아주 순진하게 보이도록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예비 신랑 입장에서는 여친이 부탁하는 거니까 의심 없이 몇 번 처리해줬겠죠. 단순 누락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이 여자 뒤에서 돈 빼돌리는 횡령 공범 구조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은 임산부 혼자 받고 있지만 이 여자는 예비 신랑을 향해 이렇게 협박했다는 거죠. 예비 신랑이 애를 데려가지 않으면 절대로 본인 혼자서 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요. 예비 신랑 또한 공범이라고 불어버릴 거라고 말이죠.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을 당하게 되면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애를 데려가라고 그랬던 거래요. 인연이 지새끼는 고아원 못 보낸다며? 그래서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했다고.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퍼즐 조각이 딱 맞춰졌어요. 예비 시모는 어땠을까요? 귀하게 키운 아들이 범죄자 될까봐 죽을 만큼 무서웠겠죠. 그 범죄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면 전 여자친구의 뱃속에 있는 애를 받아서 키워야 하는 입장이었고요. 근데 호레비로 아들이 살게 되면 더더욱 결혼하기가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예비 시모는 아이를 떠안기 전에 결혼부터 먼저 시켜버리자고 생각한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아직 예비 신랑이 깨끗한 사람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선자리를 계속 밀어붙이고 저랑 여러 번 만나는 것을 보고 결혼 날짜를 서둘러 잡으려고 했던 거죠. 호레비로 살게 되면 장가를 영영 못 갈까 봐 아들 인생 망치기 싫어서 이런 짓을 했다고요?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챙기는 게 뭐 잘못된 거냐? 결혼시키고 나서 애가 있었다고 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다고. 카페 한복판에서 예비 시모는 무너져 내리듯 울고 있었고 임산부는 배를 감싸며 앉아있고 저는 그 둘 사이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분명하게 느꼈죠. 이 집은 이미 끝장난 집이라는 걸. 이 결혼은 저를 말려 죽이려는 덫이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사람들의 게임에서
절대로 희생양이 되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 사실을 다 알아버린 이상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저는 정말 속에서 불이 치솟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저 이거 결혼 사기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사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카페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무릎까지 꿇는 것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예비 시모는 바닥에 두 손 짚고 울먹이면서 아가씨, 아니 예비 며느리야, 내가 오죽했으면 이런 짓을 했겠냐? 하면서 감정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2번 다시 앞에 나타나지도 않겠다면서요.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도 본인이 처리를 할 테니까 그냥 한번 똥 밟았다 치고 넘어가 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소리라도 질렀으면 시원했을까요?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는 말이 더 안 나왔어요. 그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집에 전달을 해야 하나 진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지만 집에 와서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자 우리 아버지는 그 쇠약해진 몸으로도 벌떡 일어나서 그 집안 당장 뒤집어 엎겠다고 하시며 난리가 났어요. 암 투병 중인 아버지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건 처음이라 제가 오히려 놀라서 말렸을 정도였지요. 결국 결혼식은 올린 것도 아니었고 준비하다 터진 일이라 스드메 예약금이며 청첩장 비용이며 결혼 준비 중 들어간 금액은 다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소액이지만 위자료도 받았고요. 돈을 돌려받는 동안 예비 신랑은 계속 전화를 했어요. 정말 미안해. 나도 당한 거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아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그런데 전 그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읽는 것조차 역겨울 만큼 그 집안 전체가 무너져 보였으니까요. 친구들은 왜 파혼했냐고 수없이 물었지만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수치를 정확히 말할 수 있겠어요. 결국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웠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정리했다. 이렇게만 둘러댔죠. 얼마 뒤 들은 이야기인데 그 임산부는 출산을 하고 재판을 다시 받아서 결국 교도소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횡령 규모가 생각보다 컸던 데다 임신을 핑계로 연기됐던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 신랑은 친자 검사해보니 결국 아이가 본인 아이로 나왔고 친부모 호적에 아이를 올려놓고 키우고 있대요. 누가 봐도 자기 애였죠. 저도 얼굴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예비 시모는요. 여전히 선자리 알아보고 다닌다고 소문이 들렸어요. 근데 이번엔 아예 돌싱 위주로만 알아본다더라고요. 아마 저 같은 미혼 여자를 다시는 건드릴 엄두를 못 내는 거겠죠. 이모가 선자리 소개해준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어찌나 웃기던지요. 사람은 진짜 곱게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저는요.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사람도 무섭고 연애 생각은 꿈에도 안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제 인생이 더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도 묵묵히 잘 다니고 부모님도 제 곁에서 회복 중이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챙기는 마음이 커졌어요. 예전엔 결혼을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 조급했는데 지금은 제가 저로 온전한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생각해요. 그때 그 결혼을 했으면 지금의 저는 아마 제 인생도 제 정신도 모두 파괴됐겠구나 하고요. 그렇게 저를 구해준 건 결국 저 자신이었고 제 안의 작은 경고음에 귀 기울였기 때문이죠. 돌아보면 참 기가 막힌 파혼이었지만 덕분에 저는 그 집안의 인생 멸망 시나리오에 휘말리는 대신 제 삶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확실한 건 저는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가 어떤 가정에서 왔는지 무슨 사람인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 경험이라고 치기엔 너무 쓴 경험이었지만 이혼보다는 낫다 생각하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